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올해 개봉한 중국의 영화 장공지왕은 중국판 탑건, 이른바 짭건으로 불린 영화입니다. 대략의 스토리는 미국의 F-35 전투기가 중국 선박을 위협하자 청두 J-10으로 추격한 주인공 레이유는 적기를 무리하게 추격하다 기체 손상을 당합니다. 중국은 F-35에 대항하고자 청두 J-20B라는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했고 레이유는 이 기체의 조종사로 투입됩니다. 개발 시험용 훈련기 기체는 엔진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하여 시험비행 조종사 팅이 추락으로 사망하고 레이유는 남아 프로그램을 완성하기로 다짐하는데요. 엔진을 탑재한 J-11이 새떼와 충돌해서 살아남고 이로써 기체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개발된 J-20 기체로 드론들을 격추시키고 F-35를 쫓아내어 중국 공군의 자존심을 세웁니다. 즉, 중국의 J-20 전투기로 미국의 F-35를 쫓아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스토리를 가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개봉이 한 차례 미뤄졌는데 탑건2 매버릭이 높은 완성도로 흥행에 성공하자 장공지왕의 CG와 그래픽이 너무 허접해 제작업을 위해 개봉을 미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짝퉁이지만 중국이 개봉을 미루면서까지 정성을 들인 이유는 이 영화를 제작한 곳이 바로 중국 공군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이 영화는 중국 내에서만 흥행에 성공하며 집안잔치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최신형 스텔스기 J-20의 진짜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은 J-20이 미국의 F-22, F-35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실전 배치된 5세대 전투기라며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J-20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알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J-20은 중국이 1990년대 개발을 시작해 2008년 이후 수찬성의 항공기 제조사인 청두 항공기공업그룹이 제조하는 5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F-22와 F-35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J-20은 중국이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탈취해 카피한 전투기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2011년 1월 15일 미국 법무부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스텔스 관련 기술자 나시르 고와디아에게 징역 3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와디아는 방위산업체인 노스롭에서 스텔스 폭격기인 B2A 스피릿의 개발에 참여해 독특한 추진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미국 검찰은 고와디아가 6차례에 걸쳐 중국 본토를 방문해 중국 측의 테스트를 도와주거나 결과를 분석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순항미사일의 배기 시스템에 도움을 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고와디아가 체포 당시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최소한 11만 달러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외에도 기밀로 분류되던 B2A 폭격기 관련 정보를 넘겨주거나 돈 세탁, 탈루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J-20도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스텔스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중국이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일각에서는 J-20에 들어간 스텔스 기술은 옛날 격추된 적이 있었던 F-117의 잔해를 조사하여 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방위산업 관련자나 군사 전문가들은 격추된 F-117의 기술이 유출되었을 가능성보다는 미그 MFI의 기술이 대부분 계승된 것이 지금의 J-20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J-20은 여기저기서 기술을 모아 카피한 전투기인데요. 수출 규제로 인해 레이더, 엔진 핵심 부품을 수급하지 못해 중국이 자체 개발로 선회하게 되면서 성능은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F-35 전투기 배치가 확대되자 중국은 작년 가을부터 J-20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외로 느긋했습니다. 얼마 전 케네스 윌스바흐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J-20은 이 시점에서 지배적인 항공기가 되지 못한다.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고강도 훈련에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주변국들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의 성능은 아니다. 미국이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도 중국의 J-20 띄우기는 여전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군은 J-20에서 PL-10 공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019년에는 실패했는데 최근 성공했다고 자랑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미사일 발사를 이제 성공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간 중국군은 J-20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이제야 기본적인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J-20이 지금까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전투기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도 미사일 발사를 안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험 단계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기보다는 양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찍어내고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안드레아스 루프렛 연구원은 최근 출고된 중국 J-20 전투기들의 기체 번호를 분석한 결과 이 전투기가 연평균 120대라는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J-20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60에서 80여 대에 달한다는 뜻이고 2025년이면 J-20의 수량이 500대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수준의 속도전입니다. 반면 미국은 2023 회계연도 예산으로 공군, 해군, 해병대용 F-35 전투기 61대를 구매했는데요. 로키드 마틴이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F-35는 150세대이며 이 가운데 102대는 동맹국에 배정된 물량입니다. 다른 기종까지 합쳐도 미국이 2023 회계연도 예산으로 새로 구입한 전투기는 대략 75대에 그쳤습니다. 즉, 중국은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적용해도 J-20 단일 기종만으로도 미국의 전체 전투기 도입 숫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J-20 생산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중국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0년 WS-10C 엔진을, 올해부터는 WS-15 엔진을 J-20에 탑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성능을 대폭 개량한 엔진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자 J-20 도입 속도도 크게 빨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현재 같은 속도로 J-20을 찍어낼 경우 2025년 스텔스 전투기 보유량은 500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전투기를 찍어내는 것은 곧 대만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여야 막론하고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국방비를 단번에 2배로 증액해 군비 증강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이런 폭주를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만들어서 대만에 제공해버렸습니다. 미국이 5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겁니다. 중국은 이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전투기와 전폭기, 조기경보기, 무인기 등을 대거 대만 해협에 보내 한바탕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대변인도 강경한 어조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추적 장비 판매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이유는 미국의 대만에 팔기로 한 장치, 즉 F-16에 장착되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중국 스텔스 전투기 J-20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시로 J-20을 대만 해협에 출동시켰고 J-20이 대만섬을 내려다보는 화면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대만 방공 레이더가 J-20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대만 공군의 사기를 꺾어놓겠다는 전술을 쓴 것입니다. 이에 대만 공군은 작년 11월 구형 F-16AB를 개량한 최신형 F-16V 64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적외선 추적 장치를 장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J-20이나 소형 무인기 등을 포착할 수 있고 유사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처럼 J-20이 대만 방공망을 우롱하면서 숨바꼭질을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이러니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 공군은 2021년 이 추적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 AIM-120 밤남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F-35와 F-22, F-18 등에도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투기는 주로 레이더를 통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목표물을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하지만 레이더파를 발사하게 되면 아군 전투기 위치도 상대에게 노출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IRST는 레이더와 달리 외부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수동적으로 수집합니다. 스스로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만큼 위치 추적 사실을 숨길 수 있죠. 또 레이더와 달리 전자전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기체 면적을 최소화해 위치를 숨기지만 엔진 배기구 등에서 나오는 열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엔진 배기열 등을 통해 상대편 전투기를 포착하는 장비가 바로 IRST인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IRST-21은 탐지거리가 70에서 80km로 원거리에서 J-20을 포착해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을 의식해 그동안 대만에 대한 최신 전투기와 장비 판매를 꺼려왔습니다. 워낙 군사력 차이가 큰 만큼 정면 대결을 하는 것보다 중국군의 대만상 육저지에 유용한 대한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를 대량 비축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IRST를 공급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건 유사시 대만 공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무기 판매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1번째입니다. 과거 1에서 2년에 한 번씩 팔았는데 이제는 1년에 3에서 4회꼴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대응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이 아무리 전투기를 찍어내는데 골몰해도 이처럼 미국의 첨단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한 두 나라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 위협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이 전투기가 대공기 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A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A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A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잔해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mm 기관총의 대공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무기는 없었지만 저공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 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 반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 속도 마하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군은 러시아산 야크-120과 미그-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 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OEM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A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 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카이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카이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카이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뉴스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뉴스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 산무기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